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직 9급 2021년 문제에 대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직 9급 문제들이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해야 될 몇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1번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행정 이론론은 통치기능설이 바로 정치행정 이론론이죠. 통치기능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기본적으로 대공황, 그 다음 세계대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등장한 이론이 바로 통치기능설입니다. 근데 대공황 이후의 국가체제가 바로 행정국가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높죠. 그 다음에 윌슨의 행정연구가 공헌하였다. 틀렸죠? 윌슨의 행정연구는 정치행정 이론론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치행정 이론론과 관련되어 있죠. 바로 행정관리설과 관련되어 있는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은 결정된 내용을 집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게 바로 정치행정 이론론이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은 정치는 결정, 행정은 집행해야 된다고 구분했던 게 정치행정 이론론이고, 정치행정 이론론은 정치와 행정이 모두 뭐한다? 정책을 형성한다. 그래서 행정과 정치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죠. 3번, 행정은 경영과 비슷해야 하며, 이건 공사행정 이론론을 표현하는 겁니다.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전략과 능률을 강조하였다. 이것도 공사행정 이론론, 또 정치행정 이론론인 행정관리설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옳은 지문은 1번만 옳은 지문이죠. 행정국가의 등장과 관련되어 있는 게 정치행정 이론론이다. 2번, 신공공관리론에서 지향하는 기업가적 정부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아주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업가적 정부는 바로 신공공관리론을 대변하는 정부죠. 거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촉매적 정부, 지역사회를 사회 소유의 정부 등등등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기업가적 정부는 관료제하고 대비해서 만들어진 정부죠. 그래서 관료제에서 노조기를 한다면 기업가적 정부에서는 방향잡기 역할만 수행한다. 관료제에서는 직접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기업가적 정부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한다. 그 다음에 관료제는 독점을 중시한다면 여기는 경쟁이고, 관료제는 규칙을 중시한다면 여기는 임무와 사명을 중시하고, 관료제는 투입을 강조한다면 여기는 성과나 결과를 중시하고, 관료제는 관료제를 중시한다면 여기는 고객을 중시하고, 관료제는 지출을 중시한다면 여기는 수입 확보를 중시하고, 관료제는 사후 치료를 강조한다면 여기는 사전 예방을 강조하고, 관료제는 직권화를 강조한다면 여기는 분권화를 강조하고, 저기는 행정을 중시한다면 여기는 시장을 중시한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죠. 문제도 아주 쉽게 나왔죠. 당연히 기업가적 정부는 독점이 아니라 경쟁을 중시하는 경쟁적 정부고, 기업가적 정부는 노조기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방향잡기를 중시하는 촉매적 정부죠. 그러니까 노조기 정부,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기업가적 정부는 투입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중시합니다. 성과지향적 정부고, 또 기업가적 정부는 사후 대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중시하는 미래 예방적 정부이고, 그래서 답은 2번, 아주 쉽게 문제가 출제된 거죠. 3번, 공직 분류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공직 분류체계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공직 분류체계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분류체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공무원의 분류체계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경력직 공무원이 있고, 또 하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 경력직 공무원이 또 두 개로 나눠지죠. 근데 일단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을 구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냐? 경력직 공무원은 자격과 능력에 의해서 임용되고, 이게 뭐죠? 시험제도. 시험이 능력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 가지고 뽑히고, 그 다음에 평생도록 근무토록 예정돼 있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시험 봐서 뽑는다, 이게 실적주의예요. 그 다음에 신분보장을 해준다, 이게 직업공무원제예요.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가 적용되는 공무원을 우리는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뭐냐?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을 우리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이 경력직 공무원은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가 바로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죠. 근데 여기가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술, 연구, 행정 일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기술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에 들어가는 거고, 연구직 공무원들도 일반직 공무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특정직 공무원은 뭐냐? 특정직 공무원은 시험 봐서 뽑히고요.
신분보장을 받는데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에요. 이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누구냐면 소방, 경찰, 군인, 군무원, 또 법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을까? 그 다음에 이제 경호 뭐 이런 것들이에요. 국정원 직원, 외무공무원 이런 사람들 다 시험 봐서 뽑는데 이 사람들은 또 신분보장을 받지만 특수 업무를 수행하니까 별도로 구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죠. 여기에는 첫째 뭐가 있냐면 정무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아주 높은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 선거에 의해서 취임되었거나, 그럼 누구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죠. 또 취임 시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취임 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들이 국무총리, 뭐 헌법재판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 이들이 누구냐면 차관급 이상이에요. 차관급 이상.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도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인데 이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의 보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아주 높은 사람들이 바로 차관보들이에요. 차관보는 장차관을 보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무원이어가지고 1급으로 승진해서 차관보를 담당하게 됐다 그러면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신분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차관, 비서관, 비서 등의 보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럼 문제를 우리가 풀어봅니다. 소방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틀렸죠? 소방공무원은 당연히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다만 특수 업무를 담당하니까 여기 특정직 공무원에 들어가는 거죠.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신분보장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요. 별정직 공무원. 신분보장을 받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 바로 국회의원들에게 지원과 보좌 업무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바로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 별정직 공무원에 들어가죠. 차관급에서 상급 공무원까지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말도 안 되죠. 차관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정무직 공무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차관 말고 1급에서 상급 공무원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일반직인 사람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별정직인 사람도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차관보 이야기했죠. 차관보가 1급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인 고위공무원도 있는 거고 아니 지금 1급 공무원 중에서 1급, 2급, 3급 중에서 당연히 뭐도 있겠어요. 여기 일반직인 1급, 2급, 3급 공무원도 있고 여기 특정직인 1급, 2급, 3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별정직인 1급, 2급, 3급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틀렸죠.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이 말이 뭐예요? 시험 봐서 임용이 된다 이런 뜻이야. 실적주의를 이야기해요. 신분이 보장된다. 이게 직업공무원제라 그랬죠. 그래서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다. 그럼 여기서는 옳은 지문은 4번만 옳은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인 거죠. 예. 그 다음 4번 문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건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잘 안 돼 있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쉽게 나왔어요. 품목별 예산제도 이렇게 돼 있는데 품목별 예산제도는 국회가 예산을 의결해 주는데 일일이 품목을 다 써가지고 그 품목을 국회가 의결해 주는 거예요. 딱 여기 써져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이렇게 해가지고 총 얼마 50억 써라 인건비로. 그리고 인건비 중에서 여기 봉급 해가지고 봉급은 50억 중에서 35억.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은 여기에 5억. 그 다음에 직급보조수당은 한 12억.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물건비 이렇게 하면 이 물건비 안에 또 구체적으로 써져 있어요. 차량 구입비 얼마. 그 다음에 또 유류비 얼마. 그 다음에 또 얼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예산이야, 예산. 이게 예산이란 말은 뭐예요? 계획표라는 거예요. 가계부가 아닙니다. 엄마가 콩나물 사고 콩나물 얼마 정도 샀다 이거 가계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예산서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는 것을 우리가 품목별 예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계부를 우리는 회계장부라 그래요. 근데 가계부는 항상 어떻게 돼 있냐면 물건하고 가격이 써져 있는 거예요. 가계부는. 그렇지. 요 1월 6일 날 차량 유류비로 50만 원 썼다. 1월 7일 날 차량 유류비로 또 50만 원 너무 적으니까 여기다가 1억 썼다. 여기 2억 썼다. 그 다음에 3월 6일 날 또 차량 유류비로 얼마 썼다. 4월 10일 날 차량 유류비로 얼마 썼다. 이건 가계부예요.
가계부는 무조건 시간하고 구입 물품하고 가격이 이렇게 써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하기가 제일 좋은 게 품목별 예산제도야. 국회가 의결해 준 것은 이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유류비에 얼마가 써져 있냐면 3억이 써져 있어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가계부를 우리가 회계장부라 그러는데 회계장부를 봐봤더니 여기까지 유류비를 쓴 것이 얼마냐면 3억 8천이야. 그럼 이건 초과 지출이 생긴 거잖아요. 이러면 담당자는 징계 먹는 게 현실이죠. 그럼 예산을 이렇게 구체적인 구입 물품을 다 열거해가지고 이렇게 써놓게 되면 이 열거해서 써져 있는 대로만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초과 지출이 있거나 또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물건을 샀거나 이건 불법 지출입니다. 이런 것들을 있을 때 이걸 검토하기가 가장 좋은 게 품목별 예산제도예요. 품목별 예산제도는 이렇게 품목별로 써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회계장부하고 비교를 통해서 뭘 묻기가 용이하냐면 회계 책임을 묻기가 대단히 용이한 겁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에게 신축성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딱 써져 있는 대로만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을 통제하기 위한 예산제도이지 이게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예산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지향적 예산제도예요.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게 아니라 오히려 행정부의 재량권이 축소되고 통제 중심의 예산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품목별 예산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그럼 1번이 답이네. 끝. 2번을 보면 성과주 예산제도가 있는데 이건 이제 품목별 예산제도로 우리가 LIBS라 그러고 성과주 예산제도는 PBS인데요. PBS는 어떻게 하냐면 단위용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예산을 편성해요. 이게 뭡니까 이러면 원래 우리가 성과주 예산을 사업별 예산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사업별 또는 사업별 활동별 예산 편성이라 그러는데 여기 사업이 써져 있어요. 이게 만일 이게 경찰 출동 사업이다 이러면 경찰 출동 사업 이게 써져 있고요. 여기에 한 번 출동할 때마다 돈이 얼마 드는지가 써져 있어요. 평균치가 써져 있겠죠. 출동할 때마다 돈 드는 것이 다르겠죠. 유류비도 다르고 뭐 거리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걸 평균치를 딱 재가지고 한 번 출동할 때 돈이 5만 원 든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 업무량을 볼 때는 전년도 실적을 봐요. 전년도 실적. 전년도 실적이 몇 번 출동했냐면 100번 출동한 거야.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 내년도에는 조금 증가될 수도 있잖아요. 출동 횟수가. 왜냐하면 우리 구의 인구가 늘어났거나 이렇게 되면 관할 영역에 인구가 늘어났거나 이러면 그래서 여기 변동률을 곱하는 거예요. 변동률. 여기 이제 변동률이 10%다. 이러면 내년에 몇 번씩 출동한다는 거예요? 110번 출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예산이 나와. 5만 원 곱하기 110번. 그래서 550만 원. 이렇게 편성되는 게 바로 PBS예요. 그러니까 이 550만 원은 여기는 신축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왜 신축성이 있어요? 여기는 야 유류비를 얼마 써라. 차량 구입비를 얼마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550만 원 가지고 유류비로 얼마를 쓰던 차량 뭐 구입비로 얼마를 쓰던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이 110번 출동하면 되는 거예요. 110번. 꼭 이것도 110번을 출동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마 110번을 출동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예산이 편성돼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통제는 잘 안 돼요. 재량을 많이 주는 거지 이것은. 그렇죠? 예. 그래서 성과주 예산제도는 사업의 단위용가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계획예산제도가 나왔는데 계획예산제도를 PPBS라고 이야기합니다. PPBS는 이게 장기적 계획이에요. 여기는 단기적 예산이고 이걸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한 예산이야. 그래서 우리가 PPBS를 이야기할 때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한 예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편성합니다. 제일 먼저 플랜을 짜요. 플랜. 이게 목표예요.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요. 이 목표. 이 프로그램 작성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럼 이게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봅시다. 행정수도 이전 그러면 여기에 행정수조를 위해서 토지 수용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 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목표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더욱더 세분화합니다.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 측량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보상 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측량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또 여기에 측량 기사 모집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측량 기구 구입이 있고 이렇다면은 그걸 또 밑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세 개로 나눠져요. 이걸 프로그램 카테고리라 그러고 이걸 서브 프로그램 카테고리라 그러고 그 밑에 있는 것을 프로그램 엘리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찌됐건 이게 프로그램 카테고리, 서브 프로그램 카테고리, 프로그램 엘리먼트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런데 이 PPBS는 보통 5년 단위로 편성이 돼요. 장기적인 계획, 행정수도 이전을 1년 만에 할 수는 없잖아요. 5년 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5년짜리다 그러면 여기 5년짜리의 목표가 설정되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 서브 프로그램, 프로그램 엘리먼트를 작성해서 거기에다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것인데 저기 표현대로 보면 뭐예요? 장기적인 계획과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죠. 단기적인 예산을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한 예산이 바로 PPBS입니다. 계획예산 제도는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연계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시도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연기준 예산이 있는데 이건 GBB죠. 연기준 예산. 이 연기준 예산은 뭘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존 예산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평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예요. 제로, 연기준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 나간다는 게 연기준 예산입니다. 이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 시간에 이걸 뭐 저 지문을 가지고 이 연기준 예산을 완전히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 그대로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렇죠. 전년도 예산에 보통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도요. 전년도 예산을 참고합니다. 전년도 예산을 참고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플러스 알파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연기준 예산은 그런 걸 다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예산 이런 거 다 깨부셔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재편성해 나가는 게 연기준 예산이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너무 쉽게 나온 거야. 이 예산제도는 원래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인데 너무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인 거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옳지 않은 것이 1번이고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인 겁니다. 예. 5번 문제로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표로 봐보겠습니다. 예산에는 두 개가 있어요.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금은 예산이 아니에요. 항상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기금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가 예산을 심의한다 그러면 예산 심의는 이 두 개를 심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도 심의를 하거든요, 국회가. 그럴 때는 우리가 기금심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 예산을 어떻게 잘 사용했는지 나중에 결산을 볼 때는 결산은 이 두 개를 결산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기금결산이라고 따로 보는 거예요, 따로. 따로 장부를 보는 겁니다. 장부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일반에게는 다 뭐예요? 일반적인 국가활동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가활동에 대한 총세액과 총세출을 망라한 예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이런 국가의 예산 중에서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로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만 편성하는 예산이에요. 특정한 세입에 의해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예산만 별도의 장부로 작성하는 게 특별회계입니다. 기금은 뭐냐? 국가가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 외로 운영되는 자금이에요. 여기서 봐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는 자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세입 세출 예산이 그냥 예산인 거예요. 이거 볼까요? 이거를 지금 우리 문제와도 관련돼 있으니까 보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하냐면 예산은 한쪽 측면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돼요. 세입과 세출로. 또 한쪽 측면에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됩니다. 실제 장부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부는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아요. 장부는 일반회계 장부 따로 있어. 근데 일반회계 장부를 열어보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입과 세출로 돼 있고. 특별회계 장부를 열어보면 거기에 세입과 세출로 돼 있어. 그러니까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산은 한쪽 측면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고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뭐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 장부는 별도로 있지만 결국 열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세입과 세출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기금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입 세출 예산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세입 세출 예산이 그냥 예산인 거야. 이걸 외로 운영되는 자금이에요. 이거 외로. 이거 외로.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쓰면 off budge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산에 벗어나 있다 이런 거지. 예산. 예. 농어촌 발전기금 이러면 뭐예요? 국가가 농어촌 발전이란 특정 목적을 위해 거기에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되는 것이 바로 기금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인데 예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뭐가
높겠어요? 자율성과 신축성이 높아요. 예산보다는. 가장 경직성이 강한 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국회로부터 강력한 통제를 받아요. 근데 특별회계는 사업소득이 많아. 우편, 우체, 우예금, 조달, 양곡 이런 정부 부처형 공기업들이 전부 다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다른 민간 기업과 경쟁해야 되거든요. 우편 그러면 택배 가지고 돈 벌잖아요. 그럼 다른 택배 회사들하고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율성과 신축성을 많이 줘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자율성과 신축성이 높은 게 바로 뭐다? 기금입니다. 기금은 이 개념부터 봐보세요. 뭐야?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운영하는 거야.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 별도로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금은 특정 수익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농어촌 발전기금 그러면 농어촌 발전기금에 들어와 있는 돈은 어디에다 쓰겠어요? 농어촌 발전 목적으로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농어촌 발전기금에 들어온 수입은 반드시 어디에만 써야 돼? 농어촌 발전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 거야. 국민연금 기금이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기금에 들어오는 모든 돈들은 어디에만 써야 돼요? 국민연금 지출에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연계가 돼 있어요. 여기에 들어온 돈은 이 목적으로만 써라. 딱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수익과 지출이 연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특정 수익과 지출의 연계가 강합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체계를 지닌다. 그렇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세입과 세출의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은 한 목적성 차원에서 기금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 당연히 틀렸죠. 기금이 가장 자율성이 강한 거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가 가장 경직성이 강한 겁니다. 당연히 3번이 틀렸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 모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죠. 특별회계도 결산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기금도 기금 결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4번은 맞는 지문이죠. 아주 쉽게 나온 거예요. 이 지방직 구분 문제는 난이도가 거의 다 하야. 거의. 아주 지문도 작고 문제도 쉽고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는 거죠. 예. 6번 문제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6번.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 자립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지방정부가 얼마만큼 자주재원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라는 평가 기준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중시하는 평가 기준이 재정 자립도입니다. 이거는 일반회계 세입 총액이에요. 뭐죠? 지방정부에 들어오는 돈. 근데 뭐로 들어오는?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는 돈입니다. 분의 자주재원이에요. 곱하기 100. 그리고 여기에 뭐가 써져 있냐면 지방채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반회계 세입 총액 이게 뭐냐면 지방정부에 돈 들어오는 건데 지방정부가 돈 들어오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자주재원. 자주재원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취득한 재원이에요. 자주재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존재원이에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돈 안 주면은요 별로 할 수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중앙정부가 돈 줍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주는 돈이에요. 일반회계는 두 개로 돼 있어요. 안에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돼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주는 돈도 있고 자기들이 스스로 취득한 재원이 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취득한 재원이 바로 뭐냐면 세수입, 지방 세수입을 이야기합니다. 지방 세수입과 세외 수입. 세외 수입은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쓰는 돈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취득한 재원이 얼마냐 이걸 따지는 게 지방재정자립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중에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지방행정 공부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지문을 봐보면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지방세와 세수입을 우리는 다 합쳐서 자주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돈을 주는데요. 이건 용도를 정해서 줍니다. 야, 이 돈은 이 용도에만 써라. 이렇게 용도를 정해서 주는 돈을 우리는 특정재원이라 그래요. 그럼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앙정부가 쓰라고 하는 데에만 써야 돼요. 그걸 다른 목적으로 썼다. 그럼 바로 반환 청구 들어옵니다. 반환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반환도 안 한다 지방정부가. 그럼 내년에 중앙정부 분명히 돈 준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이거 줄 때 깎아서 줘버립니다. 니네 반환 안 한 거 있으니까 그만큼 삭제하고 준다. 이렇게 하고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드시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사용해야 되는 게 바로 국고보조금이죠.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면 당연히 틀리죠. 용도를 딱 정해서 주고 중앙정부가 쓰라고 하는 데만 써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저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다.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자인 지방정부에는 아예 안 줘요. 특히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지방정부에게는 많이 주고 이렇습니다. 부자인 지방정부로서 지방교부세를 못 받는, 즉 보통교부세를 못 받는 데가 서울시하고 경기도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엄청 부자예요. 모든 사업소들이 다 여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성남도 못 받아요. 성남도. 성남이 여러분들이 부자들이 많은 데 아닙니까? 성남이 거기에 뭐가 있나? 과천 있나? 분당 있나? 분당? 분당 있죠. 과천이 아니라 분당이죠. 분당. 분당 부자들만 사는 데 아닙니까? 거기 아파트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재산세 엄청나게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남시 같은 경우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정 정치인의 이야기가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성남시는 원래 부자인 동네예요. 아니 분당이 있는데 거기가 분당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지 알잖아요. 거의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하고 비슷한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거기 얼마나 재산세가 많이 거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지방정부죠. 성남, 과천도 마찬가지고. 과천은 그래도 성남보다 못하죠. 어찌됐건 가난한 지방정부에게만 주는 거고 부자인 지방정부에 안 줍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지방정부 안에 재정불균형을 시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채는 주민에게 돈을 빌리는 수단인데 그렇죠. 재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재해를 복구하고자 할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만 옳지 않은 거죠.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제도죠. 7번.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맨날 나오는 거죠. 변혁적 리더십은 최고 관리자의 리더십으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근데 이 변혁적 리더십은 크게 4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첫째 뭐가 있냐면 카리스마. 그 다음 2번째로 지적 자극. 3번째로 영감. 4번째로 개인적 배려 또는 개별적 배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변혁적 리더십은 뭐하고 비교가 되냐면 항상 비교되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거래적 리더십하고 비교가 돼요. 그럼 거래적 리더십은 어떻게 구성되냐? 거래적 리더십은 2가지로 되어 있어요. 보상, 제재. 제재를 뭐라 그러냐면 A에 의한 관리라 그래. 그럼 거래적 리더십은 이런 거죠. 야, 여기 리더입니다. 여기가 부하입니다. 리더가 지시를 내려요. 그리고 이 부하가 리더의 명령에 복종을 하잖아요. 그럼 보상 주겠다는 거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대신 리더가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 그 대가가 뭐야? 제재야, 제재.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과 제재를 통해서 부하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것을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그러고 변혁적 리더십은 보상과 제재가 아니라 이런 카리스마는 좋은 거라고 선생님 여러 번 이야기했죠. 리더의 신망. 부하들이 리더를 너무 믿고 잘 존경해. 그럴 때 이 카리스마. 그 다음에 지적 자극. 지적 자극은 현실의 업무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독려하는 리더십이 지적 자극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영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개별적 배려. 이것은 개인의 사정을 이해해 주고 도와주는 것을 이제 개별적 배려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가지고 뭐 한다. 바로 변혁적 리더십의 4가지 요소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1번 봐보겠습니다. 적응보다는 조직의 안정을 중시한다. 틀렸죠. 여기는 변혁이니까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리더십이에요. 안정을 중시하는 게 아닙니다. 또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변화를 추구하는 리더십이에요. 변화를. 변화하고 반대말이 안정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조직의 안정을 강조한다 그러면 틀렸죠. 기계적 조직체제에 적합하며 말도 안 되죠. 기계적 조직체제가 바로 관료제인데 관료제에 적합하며 틀렸죠. 개인적 배려는 하지 않는다. 여기 써져 있죠. 개별적 배려. 당연히 틀렸죠. 이거는 유기적 조직체제에 적합하며
당연히 개인적 배려를 중시하죠. 그 다음에 부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이게 영감이에요. 지적 자극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맞죠? 리더와 부하 간의 관계를 경제적 교환 관계로 인식하고 보상에 관심을 둔다. 이건 거래적 리더십이죠. 그렇죠? 예. 그럼 아주 쉽게 나온 거예요. 변혁적 리더십 중에서도 특별하게 아주 쉽게 문제가 출제된 거죠. 답은 3번이죠. 8번 문제.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 조직이론이 아니야. 우리가 총론에서 배웠던 이론들인 거야. 인간관계론은 동기유발 기제로 사회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렇죠? 사회심리적 측면을 강조한 이유는 뭐예요? 인간관계론은 인간을 뭐로 보니까 사회인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1번은 맞죠. 2번 규릭은 시간연구, 동작연구를 통해 가학적 관리론을 주장하였다. 틀렸죠? 규릭과 어익은 누구였어요? 원리주의자들이었죠. 원리주의자들은 시간연구, 동작연구 안 합니다.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조직의 원리를 제시했지. 시간연구, 동작연구를 한 것은 어디야? 가학적 관리론은 테일러죠. 테일러. 그래서 규릭이 들어가 있으니까 틀린 거죠. 3번 고전적 조직이론은 어디예요? 가학적 관리론이야. 신고전적 조직이론 그러면 인간관계론입니다. 고전적 조직이론은 가학적 관리론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고 틀렸죠. 가학적 관리론은 기계적 능률을 강조하죠. 조직 속의 인간을 자아실현인으로 간주한다. 틀렸죠. 조직 내의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간주하죠. 그렇죠? 3번도 틀린 거죠. 상황이론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조직 구조를 찾는다. 상황이론은 조직론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론인데 이건 뭐냐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조직 구조를 설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조직을 분업화하고 모든 조직을 표준화한다라고 주장하는 가학적 관리론을 비판합니다. 모든 조직이 분업화돼야 되고 모든 조직이 표준화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가학적 관리론인데 상황이론은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론은 상황에 따라서 해요. 유동적인 환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상황에 따라서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조직 구조를 강조하는 가학적 관리론과 관료제를 비판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조직 설계를 강조하는 게 상황이론입니다. 그럼 당연히 4번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옳은 것은 1번만 옳은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죠. 9번. 균형 성과표도 뭐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봐보겠습니다. 균형 성과표는 개념도를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이 개념도가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뭘 짜냐면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짜요. 그리고 이 비전과 미션 하에 조직의 전략을 짜고 그리고 이 전략 하에 4가지 관점에서 성과평가표를 만들어요. 4가지 관점이 바로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그 다음에 성장 및 학습 관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재무 관점에서 평가해야 될 평가 지표를 만들어. 고객 관점에서 평가해야 될 평가 지표,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 평가해야 될 평가 지표, 성장 및 학습 관점에서 평가해야 될 평가 지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BSC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걸 그대로 표현하면 BSC가 돼요. 조직의 비전과 미션 하에 전략을 형성하고 전략 하에 고객 관점, 재무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성장 및 학습 관점에서 핵심적인 성공 요소들을 성과 지표화하여 평가하는 평가 체제. 그러면 딱 BSC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데 여기는 봐보세요.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조직의 장기적인 전략 목표와 단기적 활동을 연계할 수 있게 한다. 그렇습니다. 이 전략은 무조건 장기적인 거예요. 이 장기적인 전략 하에서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측정 지표까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략에 근거한 지표 형성이 이루어져서 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활동을 연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재무적 성과지표와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통한 균형적인 성과관리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재무적 성과지표는 이거지. 재무지표죠. 비재무적인 게 이런 거야. 성장 및 학습은 이건 장기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재무적인 지표라고 보기 어렵죠. 이런 거. 뭐야?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비재무적 지표예요. 고객 관점이나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나 성장 및 학습 전부 다 비재무적 지표인데 재무 관점, 비재무적 관점을 모두 평가하는 균형적인 성과관리 도구죠.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 및 성장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그렇죠. 재무, 여기 외에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을 추구한 거죠.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는 시민 참여, 적법 절차, 내부 직원의 만족도, 정책 순응도, 공개 등이 있다. 고객 관점에 주로 평가 지표가 이렇게 있는데 고객 관점은 주로 어떤 거냐면 고객 만족도 이런 게 있죠. 또 고객 증가율, 신규 고객 증가율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요. 저기에 써져 있는 시민 참여, 적법 절차 이런 건 전부 다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야. 내부 프로세스. 내부 프로세스. 시민 참여가 왜 내부 프로세스입니까? 이러면 고객 관점이 아니고 내부 프로세스입니까? 이러면 이거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다 써놨잖아요. 재무 관점에서 주로 평가하는 게 이런 거야. 매출액, 자본 수익률, 시장 점유율 이런 거예요. 고객 관점에서 주로 평가하는 게 고객 만족도, 정책 순응도, 신규 고객 증가율, 민원인의 불만율 이런 거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게 이런 거야. 봐보세요. 여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이건 과정에 대한 논의라는 거야. 근데 여기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내면은 다 맞춰버릴 것 같으니까 이걸 빼버린 거죠. 의사결정 과정을 빼고 그냥 시민 참여를 쓰는 거죠. 시민 참여, 적법 절차,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공개. 이건 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내부 프로세스 관점인 거야. 그 다음에 학습 및 성장 관점에서는 학습 동아리 수 이런 것들이야. 또 아이디어 제안 건수, 여기 내부 제안 건수가 아이디어 제안 건수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 만족도 이런 겁니다. 이건 다 섞어놔 버렸어, 문제에. 봐보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 이것은 무슨 관점이라 그랬어요? 내부 프로세스 관점. 적법 절차, 내부 프로세스 관점. 내부 직원의 만족도, 이것도 내부 프로세스 관점. 아니죠. 이거 내부 직원의 만족도는, 내부 프로세스 관점 맞네.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고, 공개, 이것도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에요. 정책 순응도 이런 것은 고객 관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객 관점이 하나 들어가 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 다 써져 있는 거죠. 다시 우리가 문제를 그대로 넘겨서 봐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뭐가 써져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정책 순응도. 정책 순응도는 고객 관점 맞아요. 네. 근데 나머지 봐보세요. 시민 참여, 적법 절차, 정책 커뮤니케이션 구조, 그 다음에 공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게 있네. 직무 만족도. 직무 만족도는 학습 및 성장 관점. 선생님이 그거 아까 여기 말 제대로 못했네. 여기 내부 직원의 만족도 이것은 학습 및 성장 관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예를 다 외워야 되고 이러는 건데 이렇게 문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게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내는데 여기는 다 섞어놨습니다. 지금 정책 순응도는 이거는 고객 관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프로세스. 예. 세 개는 다 내부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공부할 때 외워놔야 됩니다. 전부 다. 측정 지표를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는데 쉬워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당연히 돈에 대한 것은 다 재무 관점이죠. 매출액이라든지 자본 수익률이라든지 예산 대비 차이라든지 다 돈에 대한 거죠.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원가 절감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 관점은 다 시민 관점이야. 고객 관점에서 보면 고객 만족도라든지 정책 순응도라든지 또 신규 고객 증가율이라든지 또 고객의 불만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객 관점인 거죠. 그 다음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프로세스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적법 절차가 프로세스죠. 커뮤니케이션이 다 뭐에 대한 거야? 과정에 대한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공개 절차. 여기 공개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뒤에 빠져 있는 게 공개 절차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및 성장 관점은 학습 동아리 수 이런 건 쉬운 거죠. 그 다음에 내부 구성원들의 아이디어 제안 건수 이런 것들은 다 학습 및 성장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만족도 같은 게 있는 거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예, 4번이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10번 정책 옹호 연합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은 정책 변동 모형 중에 하나인데 이건 뭐냐면 정책 하위 시스템을 가지고 연구해요. 정책 하위 시스템. 정책 하위 시스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책 하위 시스템은 그냥 일반 사회예요. 여기 정책 하위 시스템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자신들의 신념과 유사한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야. 바로 지지 네트워크,
이걸 우리가 지지연합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도 지지연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학대를 지지하는 연합, 여기는 축소를 지지하는 연합 이런 겁니다. 예. 지금 이건 정책 변동, 그러니까 집행 과정에서의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지금 우리가 로스쿨 제도를 하고 있죠. 이 로스쿨 제도를 가지고 보면 이 로스쿨 제도가 지금 집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로스쿨 제도를 학대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축소를 원하는 사람이나 또는 폐지를 원하는 쪽도 있는 거예요. 학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일 이 로스쿨을 학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수 쪽이다 그러면 보수 조중동 언론도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각종 이런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NGO들도 이쪽에 관련된 NGO들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지지연합, 여기는 축소를 지지하는 연합. 만일 로스쿨 정책을 반대하는 쪽이다 그러면 여기에 또 반대하는 쪽에 시민단체, 반대하는 쪽에 정당, 반대하는 쪽에 의견을 가지고 있는 뭐 NGO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어요. 바로 이런 정책 하위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영향을 주는 요소가 주로 어떤 거냐면 통치권자의 변화 또는 국회의 다수파의 변화 또는 법적 또는 경제적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거예요. 이 지금 선생님이 로스쿨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보다는 더 이걸 설명하기가 쉬운 게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봐보면 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집행하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온 거냐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거야. 그럼 통치권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이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지지하는 쪽이 있고 여기 축소를 지지하는 쪽이 있고 학대를 지지하는 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명박한테 예쁨 받으려고 여기 학대를 지지하는 연합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다는 이동 안 하지만 아주 기레기 같은 애들은 다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이거 학대를 주장했다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찍히면 안 돼. 이래서 이렇게 나와버린 사람도 있겠죠. 중립,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학대를 지지하는 연합은 이만큼 줄어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축소를 지지하는 연합은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정책의 축소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통치권자가 누가 나오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죠. 박근혜는 행정수도 이전을 지지했던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축소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니까 또 기레기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들어요. 막 박근혜한테 이쁨 받으려고 막 특히 그때 당시에 여당 국회의원들 보면 이명박 때는 이쪽에 돌아서 있던 애들이 박근혜 때 딱 되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쪽이 힘이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힘이 작아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정책이 확대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정책 변동이 꼭 이것 때문에만 정책 변동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이론은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데 정책 변동을 세 가지로 봐요. 첫째 이거. 정책 하위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변화. 이것 때문에 정책 변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 지지연합 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정책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지연합 간의 상호작용. 바로 축소를 지지하는 연합과 학대를 지지하는 연합의 서로의 뭐 경쟁이나 대립이나 갈등이나 이런 과정에서 특정 지지연합이 힘이 세질 수가 있단 말이죠. 지지연합 간의 상호작용이 정책 변동을 가져다 주는데 여기에는 이 지지연합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여기에 누가 있냐면 중개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개자가. 이 중개자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언론이 중개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당이 중개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습니다. 3번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들이요. 집행을 하는 과정에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내가 엄청 지지했는데 한 5년, 6년 이렇게 집행하는 걸 봐봤더니 이거 개판이네. 이 쓰레기 정책이네. 에이씨, 나 이제 지지 안 해. 하고 이렇게 나와버릴 수 있습니다. 정책이 집행되는 도중에 사람들은 경험을 하고 경험이 바로 학습이에요. 정책 학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탈퇴해버리고 이쪽으로 중립을 선언해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축소 쪽으로 이동해버릴 수도 있죠. 바로 그런 게 바로 정책 지향적 학습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정책 변동을 가져다 준다는 거야. 이 세 가지가
정책 변동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외적 환경 변수를 정책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정책 변동을 설명한다. 외적 환경 변수가 이거예요. 여기 있어. 정책 하위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여기 선생님 또 이 말도 써놨네. 법적, 경제적 환경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정책 학습을 통해 행위자들의 기저 핵심 신념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정책 학습이 내가 이게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쭉 경험해 보니까 아 이거 개판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신념을 바꿀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게 쉽게 바뀌어요? 쉽게 바뀌진 않아요. 쉽게 안 바뀌어. 노무현 대통령을 민주당 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뭔 일이 있어도 민주당 선호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완전히 그 사람들은 아무리 민주당이 잘못을 해도 민주당 표 찍어줍니다. 국민의힘도 똑같아요. 국민의힘도 대구나 그쪽에 내려가 보면 아무리 국민의힘이 개판을 치고 국가를 절단을 내놔도 그래도 국민의힘 찍어주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잘 신념이. 그러니까 쉽게 바뀌진 않아. 쉽게 바뀌진 않는데 여기는 너무 쉽게 바뀐다고 돼 있으니까 틀린 거예요. 정책 학습을 통해 행위자들의 기저 핵심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근데 이게 틀린 거예요.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쉽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념이기 때문에. 여기 행정수도 이전을 지지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학습을 통해서 변화되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그게 쉽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옹호연합 사이에서 지지연합을 옹호연합이라고도 합니다. 정치적 갈등 발생 시 중개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중개자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정책 변동이 이루어진다. 옹호연합은 그들의 신념 체계가 정부 정책에 관철되도록 여론, 정보, 인적 자원 등을 동원한다. 그렇습니다. 옹호연합은 계속해서 뭘 해나간다. 바로 그들의 신념 체계가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여론이나 정보나 인적 자원들을 동원해 나갑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되니까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이 변동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관주의는 정당의 충성도에 따른 간직 임용이죠.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이나 기술을 공직 임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실적주의입니다. 당연히 1번은 틀린 질문이죠. 2번, 역관주의는 정치 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약화시키겠어요? 강화시키겠어요? 당연히 강화시키죠. 왜냐하면 대통령 소속의 정당원들로 관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을 잘 따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역관주의는 정치 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인다.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틀리죠. 왜냐하면 실적주의는 신분보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역관주의에서는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아요. 국민들의 요구를 잘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면 대통령만 바뀌는 게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 자기 자리도 다 위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높은 것이 역관주의죠.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획운동을 보장한다. 그렇죠? 바로 기획운동을 통해서 성적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 워낙 쉽게 출제가 된 거죠. 1번, 2번, 3번은 다 틀린 질문이고 4번만 옳은 질문입니다. 12번, 고위공문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위공문단은 중하위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을 구분해서 고위공무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를 우리가 고위공무원단 제도라 그러는데 고위공무원단 제도에서는 고위공무원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거쳐야 되냐면 역량평가를 거쳐야 돼요. 역량평가를 통과해야만 고위공무원 후보자가 돼요. 고위공무원 후보자 중에서 인사심사를 통해서 고위공무원으로 이렇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량평가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이 없어요. 계급이 1급, 2급, 3급 이런 게 계급인데 계급을 다 없애버리고 뭐로 한다? 직무 등급으로 하거나 아니면 직위로 합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을 우리는 뭐라 그래? 실국장급 이렇게 이야기해. 실장, 국장이 직위거든요. 이게 실국장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직위 중심으로 부르는 거고 직무등급이라는 것은 각급 고위공무원, 낙급 고위공무원 이게 이제 직무등급입니다. 그래서 계급을 타파하고 뭐 한다? 직무등급이나 직위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그 다음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성과 및 책임 중심의 인사관리를 중시한다. 그렇습니다. 이 성과를 대단히 중시해요. 그래서 고위공무원에 대한 평가제도가 직무성과계약제예요. 직무성과계약제에서 성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성과 목표에 의해서 성과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보수도 어떻게 한다? 직무성과 연봉제에 의해서 보수를 줘요.
그래서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면 보수를 많이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적게 받게 되고 바로 성과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고위공무단 제도는 개방과 경쟁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조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제도가 개방형 임용이에요. 고위공무원의 직위 중 20%는 반드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방형 직위로. 꼭 민간 전문가가 채용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민간 전문가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모직위. 공모직위는 타 부처 공무원을 우리 부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개방과 경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개방형직이나 공모직위. 그래서 고위공무원 직위의 20%는 개방형직위로 하고 고위공무단 직위의 30%는 공모직위로 합니다. 개방형직위는 민간 전문가도 응모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민간 전문가는 응모 못해도 타 부처 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결국 개방과 경쟁 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도 쉽게 출제된 건데 답은 2번이죠. 예. 13번 4차 산업혁명. 이건 뭐 더 쉬운 거죠.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의 특징이 있다.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손을 눌러야지만이 스위치를 눌러야지만이 모든 게 작동되는 게 아니라 바로 칩이나 태그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작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대량 생산 및 규모의 경제 확산이 핵심이다. 이게 산업사회예요. 산업사회가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죠. 여기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야.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품종 대량 생산이겠어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겠어요? 다품종이어야 돼. 다품종. 다품종이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스피드의 경제를 추구하는 거예요.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2번이 틀렸죠. 사물 인터넷이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했죠. 사물 인터넷은 사물에 작은 칩을 심어놓은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칩 이런 게 심어져 있어.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홍채를 인식해서 여러분들의 맞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스마트 도시 정보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이것만 틀린 거죠. 아주 쉬운 거죠. 산업사회가 바로 대량 생산과 규모의 경제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14번 문제. 행정 통제와 행정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파이너는 법적, 제도적 외부 통제를 강조한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파이너와 프리드리히의 논쟁을 알고 있어야 되죠. 파이너는 뭘 중시해요? 바로 외부 통제를 중시하는 거고 프리드리히는 스스로에 의한 통제, 바로 자율 통제. 자율 통제는 내부 통제죠. 네, 내부 통제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이너는 법적, 제도적 외부 통제를 강조한다. 그럼 맞죠. 프리드리히는 내재적 통제보다 객관적 외지적 책임을 강조한다. 틀렸죠. 프리드리히는 스스로 대중의 요구에 응답하고 직업적 양심에 응답해 나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리히는 내재적 통제를 중시하는 거죠. 감사원, 니은번 봐보겠습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는 외부 통제에 해당한다. 틀렸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통제는 내부 통제죠. 물론 권한은 잘 써져 있어요.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회계검사, 직무감찰 이건데 이게 외부 통제가 아니라 내부 통제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그러면 옳은 것은 기억법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틀린 지문이죠. 15번 자치경찰제도. 이게 올해 이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올해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됐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별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말만 뭐 자치경찰 제도로 한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기 경찰서가 있단 말이죠. 여기 바로 앞에 있잖아요. 여기 동작경찰서 있잖아요. 이 경찰서의 경찰들은 다 뭐냐면 자치경찰이 아니에요. 전부 다 국가경찰이에요. 신문 그대로 뒀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치경찰 한다고 그래봤자. 근데 여기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 경찰청이죠. 경찰청. 근데 경찰청은 뭐에 대한 명령만 내릴 수 있냐면 이 경찰서에 국가경찰 사무에 대해서만 뭐 한다? 경찰서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자치경찰 사무는 누가 명령을 내리냐?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여기 시도가 있어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아닙니다. 광역자치단체 소속으로 뭘 두냐면 자치경찰위원회를 둬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명령 내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도지사 소속하에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뭘 내리냐면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뭐가 아니야. 자치경찰이 아니야. 원래 자치경찰이 된다면 자치단체 장이 명령과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자치경찰이라고 해놓고도 자치단체 장이 명령을 내릴 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소속하에 뭘 두고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여기는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거야. 경찰 업무에 대한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고 그들이 합의를 통해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하여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명령 체제로 만들어져 있을 뿐이에요. 이게 완벽한 자치경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치경찰제를 하니까 막 경찰을 엄청나게 뽑을 것이다 막 언론에 나오고 난리 났는데 그 자치경찰제를 한다는 게 뭘 둔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자치경찰을 따로 둘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따로 안 둬요. 국가경찰이 다 하는 겁니다. 다 뭘 해서 지시만 달리 받아서. 그럼 봐보겠습니다. 원래 자치경찰제도를 하게 되면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국가경찰제를 하면 이렇게 돼요. 통일성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왜? 강력한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통일성과 효율성은 국가경찰이 뛰어난 거예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경찰 사무를 하려면 국가경찰제를 해서 국가에서 명령을 내려서 모든 지역에 일사불란하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 제주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 안전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주도는 좀 달라요. 제주도는 지금의 경찰제도가 아닙니다. 제주도는 진짜 도지사가 경찰단장을 임명하고 자치경찰을 둬요. 그럼 걔네들은 신분이 뭐겠어요? 국가경찰이겠어요? 국가직 공무원이겠어요? 지방직 공무원이겠어요? 지방직 공무원인 거야.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제주도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는 아주 변형되고 이상한 형태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야, 저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치경찰단이 있는데 이 자치경찰단장은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제주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그리고 자치경찰단장과 그 자치경찰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들은 자치경찰로서 지방직 공무원인 거예요. 그게 돼야지 되지. 뭐 임명을 다 국가에서 하는데 뭐 자치경찰제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주도는 이렇습니다. 제주 자치경찰단이 있어서 주민의 생활 안전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합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강역자치단체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그런다 그랬죠? 자치경찰위원회를 강역자치단체에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5번의 답은 2번이죠. 16번 지방자치단체의 AB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BB는 비상금이에요. 국가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금을 두고 있는 게 ABB입니다. 1번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한다.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초과 지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뭔지 알죠? 뭐야? 예산서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ABB를 두는 겁니다. 일반의 개의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ABB로 계상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의 개의 경우에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ABB를 계상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특별회계는 어떡하냐?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ABB를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특히 교육비 특별회계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 ABB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문장 봐보세요. 지방의회가 여기다 돈 쓰지 말라. 그래서 삭감했어요. 감축했어요. 근데 그걸 ABB 꺼내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방의회가 여기는 돈 쓰면 안 돼 해가지고 감축을 해놨더니 ABB로 그냥 거기다 써버렸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 아니지만 좀 못된 짓을 했던 거죠. 국정교과서 국사교과서 국정화. 말이 제가 헛나가네요. 이 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야당이 엄청 반대했죠. 그때 야당은 지금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국민들도 다 반대했죠. 근데 ABB로 이걸 지원해버렸어. 예산서에다 써놓으면 야당 국회의원이 예산 심의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냥 나중에 이걸 ABB로 꺼내 쓰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국회가 감액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차피 이거 예산서에 반영해가지고 국회에 올리면 국회가 반대할 것이니까, 야당이 반대할 것이니까 거기다 안 넣어놓고 놔뒀다가 나중에 ABB 꺼내가지고 거기다 지원해줘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국회 의사를 무시한 거지. 원래 예산은 국회가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예산은 누가 편성해야 되죠? 국민이. 국민이 편성해야 되는데 국민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국민이 편성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게 의결권을 넘긴 건데 국회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행정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럼 행정부가 편성해서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근데 국회의 의결과 무관하게 국회의원들이 싫어하는 것을 아니 국회가 반대하는 것을 거기다 꺼내쓴다. 그건 나쁜 거지. 그럼 행정 독재지 그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공부를 하나마나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의 논리를 알면은 예산은 원래 국민 거예요. 국민의 의사에 따라 써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가 감액을 했는데 거기다 써버렸다. 그러면 이건 행정부가 국회를 완전히 무시한 거고 이건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없었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재난이 느닷없이 재난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목적 예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뭐에다만 써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써라. 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써라. 이렇게 해서 목적을 정해서 예산에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죠. 16번은. 17번. 앨리스 모형 중 다음 내용에 초점을 두고 정책 결정을 설명하는 것은 이 앨리스 모형은 3개가 있어요. 앨리스 모형 1이 있고 앨리스 모형 2가 있고 앨리스 모형 3이 있는데 엄청 쉬워요. 앨리스 모형 1은 뭐냐면 이거는 합리 모형을 집단적 의사결정에 적용한 거예요. 합리 모형은 원래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이거든요. 근데 이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을 국가 차원에 적용한 게 앨리스 모형 1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여기는 뭐냐면 점증 모형을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에 적용한 거예요. 점증 모형도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이거든요. 이걸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에 적용한 게 점증 모형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중간 단계가 뭐예요? 만족 모형이거든요. 근데 만족 모형은 주관적 만족도이기 때문에 집단 차원 의사결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만족 모형을 집단 차원에 적용하기 위해서 변형된 모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사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모형이 앨리스 모형 3입니다. 이것만 알면 문제 다 풀려요. 저 문제는. 한번 봐보겠습니다.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미국은 해안 봉쇄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정부의 각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각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자들은 여러 대안에 대하여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거쳤고 뭐야? 대화, 토론, 갈등, 타협. 이게 뭐야? 점증 모형 아닙니까? 점증 모형이잖아요. 결국 해상 봉쇄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사태 초기에 선호했던 국지적 공습과는 다른 결정이었다. 물론 해안 봉쇄가 위기를 해소하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보장은 없었고 부처에 따라서 불만을 가진 대표자도 있었다. 다 써져 있지만 결국 뭐야? 이거잖아요. 갈등과 타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갈등과 타협이 바로 뭐야? 대화, 토론 이런 걸 통해서 의사결정, 갈등, 여러 정치적 갈등과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은 결국 뭐예요? 앨리스 모형 3이죠. 앨리스 모형 2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합리자 모형이라 그래요. 앨리스 모형 2를 조직과정 모형이라 그러고 앨리스 모형 3을 관료정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답은 뭐겠어요? 관료정치 모형이겠죠. 네. 워낙 쉬운 문제고. 18번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너무 쉽게 나왔죠. 제도는 법률, 규범, 감습 등을 포함한다. 그렇죠.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뭐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인간을 제약하는 모든 것을 제도로 봅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한국 간섭에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눈총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간섭도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규범, 간섭 등을 다 제도는 포함해요.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경로우전성을 따른다고 본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역사적 경로우전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역사적 제도주의는 역사적 경로우전성을 따른다. 그럼 다 맞춰버리니까 역사를 빼버린 거죠. 그냥 제도의 경로우전성을 강조한다. 그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당연히 역사적 제도주의는 역사적 경로우전성을 중시합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는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선생님 이거 되게 강조했죠? 결과성의 논리가 바로 효율성이에요.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효율성을 절대 중시하지 않습니다. 뭘 중시해요?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게 행동하는 것. 적절성은 뭐라 그랬어요? 환경에 따른 행동을 우리가 적절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절한 행동을 강조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강조한 게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절성, 정당성, 배태성 이렇게 표현하죠. 사회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환경에 배어있는 것을 중시해요. 배태성이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절한 행동을 중시해요. 그래서 이 세 단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적절성, 정당성, 배태성의 논리를 강조하는 게 사회학적 제도주의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결과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성의 논리가 아닌 적절성의 논리를 중시하는 게 사회학적 제도주의죠. 3번은 틀렸죠. 4번 합리선택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합리적 행위자들의 이기적 행태를 제약한다고 본다. 합리선택 제도주의는 제도를 뭐로 봐요? 제약 조건으로 보는데 어떤 제약 조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인간 행동이 유인된다. 선생님이 지금의 공무원 제도, 근무 시간만 지나가면 보수가 근무 기간만 늘어나면 근무 기간이 길어지기만 하면 승진이 되고 근무 기간이 길어지기만 하면 보수가 올라가고 연공급, 연공설에 따른 승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 제도적 제약하에서 가장 합리적 선택을 해요. 그 제도적 제약하에서는 잘리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승진되고 잘리지만 않으면 보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이유는 없다 그랬죠. 근데 1시간 일하면 100만 원 주고 10시간 일하면 1000만 원 준다라는 제도가 도입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바로 10시간 일하게 된다. 왜? 그 제약하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니까. 제도적 제약하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니까. 그래서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제약 조건이죠. 그리고 그 제약 조건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달라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4번은 제약이다라고 해놨으니 맞는 거죠. 그러면 답은 3번만 틀린 지문이죠. 19번 정책 실험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사전 측정을 경험한 실험 대상자들이 측정 내용에 대해 친숙해지거나 학습 효과를 얻음으로써 사후 측정 때 실험 집단의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효과이며 눈에 띄지 않는 관찰 방법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 말이 쉽죠? 이거예요. 지금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구성할 때 얘들이 몇 점짜리인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오노미 요소를 채용하는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얘들한테 오노미 용사를 채용하기 전에 토익 점수를 봐봤더니 500점이었어요. 오노미 용사를 채용하고 1년 지나가지고 토익 점수를 시험 봐봤더니 600점이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오노미 용사가 100점을 올렸느냐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때 봤던 시험 문제와 이때 봤던 시험 문제는 똑같아요.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게 토익 418회로 시험 봤다면 이때도 토익 418회로 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점수가 올라간 게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때 이미 1년 전에 시험 봤던 문제가 기억이 나가지고 점수가 올라가 버리는 부분도 있겠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측정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지금 써져 있는 거잖아. 사전 측정을 경험한 실험 대상자들이 바로 여기죠. 측정 내용에 대해 친숙해지거나 학습 효과를 얻음으로써 사후 측정 때 실험 집단의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효과이다. 이게 뭐야? 측정 효과. 근데 선생님 여기 지문에 측정 효과가 없는데요? 측정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검사 요인이라 그래요. 검사 요인. 1번이 답인 거야. 나머지 2번, 3번, 4번 다 뭐 아주 쉬운 용어들인 거고 당연히 답은 1번이죠. 20번.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시장 의회 형태는 이건 뭐예요? 시장이 단체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뭐야? 의회보다는 시장, 단체장이 더 힘이 세다 이거죠. 시장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한다. 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름에 강시장이라고 돼 있는데. 두 번째, 이혼의 형태에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집행부서의 장을 맡는다. 이거는 미국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미국은 지방의회를 뽑아요. 그럼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뽑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 이 집행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럼 여기에 재무국장이 있어. 그 다음 여기에 보건국장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사회복장이 있고 그러면 요 사람들이 이거 하나씩 맡았어. 이거 하나씩. 요 사람들이 하나씩 맡아서 합니다. 여기 각 부서가 있잖아요. 각 부서를 요들이 국회의원들이 하나씩 맡아서 해요. 그게 이혼회형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 지방정부의 집행부를 가봤더니 집행부의 부서가 10개가 있다. 그럼 지방의회 오면 10명 뽑으면 돼요. 10명 뽑아서 그들이 하나씩 부서를 맡아서 집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국가 차원으로 보면 각부 장관들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각부 장관들을 여기 뽑힌 국회의원이 하는 거야.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고 각부 장관은 숫자가 한 20개밖에 안 되는데요. 아 그러면은 그중에 힘이 센 국회의원들이 하겠지.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혼회형입니다. 이혼회 형태는 지방의 의원들이 뽑힌 의원들이 뭐 한다? 집행부서의 장을 맡아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예. 그 다음, 약시장의회용은, 그럼 뭐 시장이 힘이 약하고 의회가 힘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약시장이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겠죠. 왜? 의회가 힘이 세니까. 당연히. 그 다음,
의의 시지배인 형태에서는 시지배인이 의례적이고 명맥적인 기능을 한다. 이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시장 시지배인형이 있어요. 근데 저건 뭐죠? 의의 시지배인형이 있죠. 이게 뭐냐? 여기를 단체장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전문가를 뽑아서 여기서 행정에 대한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정에 대한 전문가를 시장이 뽑으면 시장 시지배인형이에요. 근데 이 행정에 대한 전문가를 의회가 뽑으면 뭐예요? 의장 시지배인형이에요. 의회 시지배인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단체장이 우리나라처럼 단체장 막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행정에 대한 전문가들입니까? 아니에요. 별 이상한 애들이 단체장 한다고 해가지고 정당 공청 받아가지고 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이미 지방자치를 수백 년 동안 경험해 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둬요. 이거 미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이 의회 시지배인형은 이렇습니다. 단체장을 뽑는 게 아니라 여기 단체장을 아예 안 뽑는 데도 많아요. 여기 지방의회 의원만 뽑습니다. 그럼 지방의회 의원들이 여기 집행부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이 뭘 해요? 여기 행정 업무를 전담할 공무원, 여기 내부 공무원 중에서도 뛰어난 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도 이렇게 행정 업무를 수십 년 동안 하고 퇴직한 퇴직 공무원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 중에서 한 명을 딱 지정해가지고 너가 이 시를 전반적으로 관리해라. 이렇게 딱 임명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또 꼭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있어.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은 그냥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일만 하고 실제 내부의 업무는 여기서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주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시장을 아예 안 뽑고 아예 지방의회만 구성해서 지방의회에서 시지배인을 임명하는 형태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장을 따로 뽑아 주민들이. 근데 그 시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그냥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의례적인 존재만 불과하고 실제 행정 업무는 전문가가 해라 해가지고 바로 이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전문가를 임명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전제로 지금 이걸 봐보겠습니다. 의회 시지배인 형태에서는 시지배인이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틀렸죠. 시지배인은 행정 실무를 하는 거고, 누가? 시장이 의례적이고 명목적이야. 저기서는 시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강시장형이에요. 시장이 시지배인을 임명하면 강시장형에 포함됩니다. 여기는 뭐예요? 약시장형에 포함되죠. 약시장형. 시장이 뽑지 못하고 지방의회가 신지배인을 임명해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약시장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국에만 존재해요. 대부분 나라들이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4번이 틀린 거죠. 이 정도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이게 원래 교과서에 잘 실려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로 미국에서만 운영되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잘 실려있지 않는 이런 유형인데, 이거 하나 정도가 조금 어렵게 출제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어렵게 출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자체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방직 9급 올해 시험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죠. 대부분 공부가 조금만 돼 있어도 95점에서 100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좀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방직 2021년 지방직 9급 문제는 여기까지 해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7급 문제로 넘어가서 2021년 7급 국가직 문제, 그 다음 주는 이제 2021년 7급 지방직 문제까지 이렇게 쭉 올해 문제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